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겐 저마다의 인정 욕구가 있죠. 누군가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 권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함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외모라던가 능력이라던가 하는 여러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란 동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욕심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딱히 남들보다 잘난 점이 없기도 했지만 잘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도 않았죠. 그게 무슨 소용이나 있나 싶었거든요. 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예뻐해주면 그걸로도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착한 며느리 병이라고 하나요? 저 같은 줄 왜 사람도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에요. 부잣집 딸도 아니었다 보니 결혼할 때 크게 뭐 해온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직업이 좋아서 유세를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거기다 대부분은 처음 결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남편 역시 잘난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 크게 탐탁치 않아 하는 눈치였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대놓고 저를 비난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혹은 차별을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아예 저 사람들은 날 어떻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으면 보통 결혼하고 며느리가 처음 시댁에 왔을 때 예의상으로라도 반가워하면서 오느라 고생했다. 이런 말 한마디쯤은 꺼내볼 법도 한데 저희 시댁은 단 한 번도 저를 반가워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엔 제가 사간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건가 싶어 갈수록 비싼 선물들을 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는 변함이 없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댁에서는 결혼하고 나서도 저를 시댁의 대소사에 끼지 못하게 했거든요. 물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처음 2년까진 저를 배려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배려가 아니라 뭐랄까, 쉽게 말하면 저를 따돌림시키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가족 회의 같은 것도 항상 모였다가 헤어지는 길에 절 먼저 들여보내고 가족 회의를 하겠다며 따로 갔었거든요. 그런 후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보는데 자존심이 참산하더군요. 학창시절 무리에 끼지 못하는 친구가 그 무리에 끼고 싶어서, 아니 그 무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라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왕왕 있다 보니 저는 시댁은 나를 집안식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그래서였을까? 여태까지 살면서 저에게는 없었던 그 인정 욕구가 조금씩 생기더군요. 제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날 못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을 때 그 인정 욕구가 더 크게 생기나 봐요. 그래서 저는 더욱 시댁에 잘 보이기 위해 애쓰곤 했었죠. 물론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지만 여기서 그럼 내가 먼저 나서서 그 회의에도 참석하고 시댁의 대소사에 참여하려고 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시댁에서도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라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지 않았던 것 역시 아니고요. 매번 가족 회의가 있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는 제가 먼저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었습니다. 때로는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도 노력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그런 저를 번번이 얄밉게 마치 껌 떼듯이 떼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여동생, 바로 시누이였죠. 예를 들어 제가 자연스럽게 가족 모임을 가진 뒤 오늘 회의는 카페에서 하시는 거 어때요? 제가 모임하기 좋은 카페를 미리 알아봤는데 라고 하면 카페 집안 대소사를 무슨 그런 데서 얘기 나눠요. 그러면 남들이 다 듣잖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내는 의견을 딱 잘라 거절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아이 대놓고 새언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집에나 가 있으세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면서 저를 밀어내듯이 얘기하곤 했거든요. 우리 일 참
저도 결혼했는데 왜 그 우리는 제가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매정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거에 못 매고 있는 제가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참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 시누이의 이야기를 언뜻 들었었는데 저는 시누이라면 제 편이 돼 줄 거라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시누이는 20살에 아이를 낳은 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만큼 여자로서의 힘든 경우를 더욱 잘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었어요. 또 어린 시누이에게 제가 힘이 돼주면서 서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도 될 줄 알았고요. 그러기는커녕 시누의 남편이 누군지 어떻게 혼자 키우게 된 건 기로서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은 현실이라니 그만큼 시댁에서 대대로 소사님으로 놓은 작은 정보 하나하나까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좋은 일이 아니고 동생이 알리기를 원치 않아서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고요. 사람으로서의 프라이버시를 이해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제게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인지 식구로서 받아들이지 않아서인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그냥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약 3년이 지난 무렵 시댁에 대한 불만을 밀어내기에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했어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고민한 결과 역시 시댁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장애물인 시누이와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더군요. 어차피 시누이도 아이를 혼자 키우며 힘든 일들이 분명 있을 텐데 시누이와 자주 만나며 가까워지다 보면 어느덧 나는 한 가족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누이에게 한 번씩 연락해서 차 한잔 하자고 하거나 혹은 조카 옷점을 해주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고 했어요. 처음엔 시누이는 그런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더군요. 아예 딱 잘라 거절했어요. 만나서 할 이야기도 딱히 없고 옷 선물은 어차피 애들 옷인데 알아서 사서 보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시댁의 가족이 되겠다는 어리석은 저의 바람은 간절했죠. 한 달이 지난 후, 2달이 지날 동안 기회가 생길 때마다 혹은 핑계가 생길 때마다 연락을 하면서 시누이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여러 번 결합된 것 같은 문장을 구분해주기 위해 쉼표와 마침표를 추가했습니다. 내용은 한글로 유지합니다. 시누이는 그런 저의 노력을 알아챈 건지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점차 호의적인 태도로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씩 저와 차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기도 했고 나중에 가서는 어린 나이에 여자들이 겪는 곤충들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하기도 했죠.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젠 저도 시댁의 가족이 되겠다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가족 모임 때에는 저도 가족회의에 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밖에 시댁의 대소사에도 시누이가 나서서 저를 참여시켜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런 일에 있어서 시누이의 태도는 예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시누이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결혼한 채 시간도 많이 지났고 가족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젠 나도 식구로서 받아줘야 하지 않냐고 맨정신으로 말하긴 뭐해서. 시누이에게 술 한잔하자고 한 뒤 좀 취했을 때 겨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어요. 아가씨, 오늘은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뭐대, 그렇게 어울리지 않게 무게를 잡고 그래요? 뭐대요? 저도 나름 시댁 식구 되기 위해 노력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시죠? 한 3년 됐나 봐. 맞아요, 3년이에요.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인정 안 해주세요? 신청이에요.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맨날 가족 모임하고 나서는 저만 빼고 시댁 식구들끼리 회의하고 무슨 일 있을 땐 나만 빼고 모이려고 하고 내가 그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가씨가 알아요. 아, 나는 가족 아니에요. 나는 식구 아니냐고요? 명절 때마다 나도 같이 음식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식구를 인정 안 해줘요? 네, 나도 가족의 한 일원이라고요. 일원? 아, 난 또 무슨 소리 하나 했네. 아니, 그게 그렇게 서운했어요. 네, 뭐 조금 아니 많이요?
많이 서운했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우리 새언니가 보기보다 감성적이었구나. 전혀 몰랐네. 나도 가족의 이런 일이니까 나도 함께하게 해줘요. 가족 일원으로서 제가 도울 게 있으면 저한테도 말해주시고, 그럼 제가 밟고 나서서 돕고 의지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가씨, 뭐 그렇기는 한데 왜요? 며느리는 아직도 다른 집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난 나름 배려해 주려고 했죠. 그냥 적당히 거리 두면서 지내는 게 그게 요즘 트렌드잖아요. 그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이 나 왕따 시키는 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왕따 그래요?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긴 하겠다. 생각해보니 미안하긴 하네. 오케이, 알겠어요. 알았어. 좋아요. 어쨌든 우리 식구가 되고 싶다 이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해. 자신 있어요. 우리 식구들 일을 낱낱이 알고 서로 돕고 의지하고 정말 가족처럼 지낼 자신 있냐고요? 자꾸 당연한 걸 뭘 물어요? 우린 식구잖아요. 식구 오케이. 좋아요. 그럼 앞으로는 10g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대하도록 할게요. 이거 무릎이 없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된 기념으로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부탁이요. 뭔데요? 아예 미리 물어보면 재미없잖아요. 들어준다고 말을 하면 말해줄게요. 부탁이라 가족인데 당연히 들어줘야죠. 그것도 우리 아가씨 부탁인데 걱정 말고 말해봐요. 부탁이 뭐예요? 새언니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다 왔다고 했었죠. 저요. 저는 하와이로 다녀왔었죠. 하와이 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땠어요? 어우, 진짜 좋았죠? 다들 왜 하와이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풍경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숙소도 너무 좋았고. 나 처음으로 바다에 있는 돌고래도 직접 봤는데 너무 귀엽고 멋있었어요. 와, 진짜요. 너무 부럽다. 나는 돌고래는 그냥 어릴 때 수족관 가서 본 게 다 아닌데 바다에서 뛰어노는 걸 직접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래서 말인데요. 새언니, 이외로 저도 하와이 보내주세요. 네, 저도 하와이 보내달라고요. 저도 가서 거기 풍경도 좀 즐기고 음식도 먹고 바다에 있는 돌고래도 좀 보게. 저는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술이 덜 깨서 헛소리가 들리는 거구나. 아니면 신우이가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거거나. 부탁이라고 해봤자 조카 옷이나 사달라고 하는 걸 줄 알았지? 해외여행을, 그것도 하와이로 보내달라고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면, 솔직히 저 안 불쌍해요. 어린 나이에 애까지 낳고 고생하며 육아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요? 나도 그런 데 가서 좀 즐기고 싶은데 새언니가 좀 보내주면 안 돼요? 그게 왜요? 우리 가족이라면서요. 부탁 들어준다면서요. 그렇지만 그게 하와이는 저희가 해드리기에는 비용이 좀 돈 많이 들어가서 안 돼요. 이거예요. 그게 이러면서 무슨 가족은 가족이야? 언니, 친동생이 만약 저처럼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빚을 내서라도 안 보내줬을 거예요. 내가 이래서 가족회에게도 언니를 안 부르려고 한 거예요. 자기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이럴 땐 남이죠.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가씨, 됐어요. 언니 때문에 괜히 기대했다가 기분만 잡쳤어. 다시 내 앞에서 가족이니, 식구니, 그딴 소리 하기만 해봐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가족회의는 참여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짐을 챙기더니 휙 하고 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분명 분위기도 좋았었고 다 잘 되어가는 것 같았는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더니 혼자 화내고 가버리다니. 그래도 그때까지는 신우이가 술에 많이 취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나중에 잘 풀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점이었죠. 신우이는 집에 돌아가 시어머니께 저와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한 뒤 난리를 쳤나 봐요.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더니 왜 가만히 있는 애 염장을 질렀냐면서 저보고 수습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연락을 받고서야 신우의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신우가 하와이를 보내달라는데 어떻게 들었어? 아, 왜 걔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걔 가뜩이나 가족회의에서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맨날 조르는 애인데. 아니, 내가 뭘 알았나? 그걸. 아, 그래, 뭐네. 잘못은 아니지. 걔가 막내라고 오냐오냐 커서 엄마도. 아무튼 걔를 조르면 다 들어주려고 해서 문제라니까.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시어머니도 수습하라고 난리신데. 자기가 말 좀 해봐. 엄마까지 그러면 답 없어. 그거 될 때까지 계속 난리 칠 거야. 그냥 당분간 우리 집 식구들이랑 관계 끊어. 내가 알아서 막을 테니까. 아휴, 어떻게 내가 관계를 끊어. 그래도 난 며느리인데, 그리고 사실 이미 지금도 난 시댁 식구들한테 남처럼 대워봤는데 여기서 미움까지 받으라고. 그럼 어떻게 해? 걔한테 아무 쓸데도 없는 하와이를 보내주자고. 그럴 돈이 어딨어? 우리 집값도 갚아 나가야 하고 나중에 애 생길 때 대비해서 돈도 모아야 하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 이대로 찬밥 신세 받은 며느리로 살기는 싫은데. 아, 그럼 이러면 어때? 그냥 여행비를 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빌려주는 셈 치는 거야? 빌려주는 셈 치자고. 그리고 하와이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유럽으로 어학연수를 보내주는 거지? 그러면 신우이도 갔다 와서 좋은 곳 취직하고 우리한테 돈 갚으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신우이는 해외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우리도 나중에 돈 받으면 되니까?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냐, 그게 그렇게 난데 아니. 걔가 그렇게 얌전히 공부하고 취직할 애가 아닌데. 아, 신우이도 이제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원래 그렇게 나가서 세상 겪고 오면? 철도 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하자. 응, 나 미움받는 거 싫어. 남편은 제안을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으나 제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하자 결국 저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공부를 안 할 것 같은데 믿어지지 않으니 아예 시어머니까지 함께 보내주는 걸로 해서 말이죠. 문제는 그 사이에 혼자 남게 되는 6살 조카였는데 조카는 제가 돌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제가 만들어낸 문제였으니 그 정도는 제가 감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거기다 조카랑도 친해지면 저는 더욱 가족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해외로 보낸 뒤 저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는 생각에 조카를 돌보면서 나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우리 조카 올망졸망한 입으로 밥도 잘 먹고 쉴 새 없이 질문을 하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덕분에 남편과 하루빨리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마음도 먹게 되었죠. 앞으로 다가올 험난한 미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요. 그런데 3달 뒤 공항으로 마중을 나간 남편은 씩씩대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옆에는 고개를 숙인 시어머니가 함께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조카를 데리고 나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평소 남편이 저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러나 싶어 저는 현관문에 귀를 대고 집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듣게 되었어요. 아니, 엄마는 대체 얘랑 같이 있으면서 뭘 한 거야? 뭐, 남는 돈을 들고 어디를 간다고? 애 없이 사니까 자유롭고 좋아?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엄마들, 내가 할 소리냐고 엄마가 가만두니까 더 그러잖아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야. 동생이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야 생각을 해봐. 가수무사에 대해서 애 낳느라 자기 삶도 못 살았잖아.
학생 때는 공부만 하다가 성인이 되고서는 육아만 해왔는데, 아이고, 얼마나 그런 삶을 살고 싶었겠니? 걔가 무슨 학생 때 공부만 해.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 바빴지. 그리고 애는 뭐, 누가 억지로 지어줬어? 지가 사고 쳐서 낳아놓고, 그걸 왜 남들한테 전가하려고 하냐고? 아니, 너는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이걸로, 그래도, 동생인데 오빠인 내가 좀 이해해줘라. 들어보니 신우이는 아예 이 기회에 아이 맡겨놓고 제대로 놓을 생각을 한 것 같더군요. 해외에 갔다 와서 남은 돈으로 제주도나 부산 같은 곳에 친구들과 놀러 다닐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모양이에요. 아참, 나 철들 때도 분명 됐는데 신우이는 왜 그러는 건지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남편을 보기도 전에 홀로 휙 떠났던 모양인지라 남편도 신우이를 붙잡을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고개 숙인 시어머니만 홀로 모셔왔던 거죠. 거기다 아예 작정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려서는 연락할 방법도 없어졌더군요. 뭐 어차피 그래봐야 몇 주 정도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전 마음을 편히 먹기로 했어요. 그냥 예쁜 조카를 돌보는 시간이 늘었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신우이에게 연락 한 통 오지 않더군요. 그러다 보니 조카가 잠들기 전 저희 부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 나 때문에 안 오는 거야? 나 알아. 엄마가 나 싫어하는 거. 그래서 계속 안 하는 거지. 그렇지.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고 겨우 아이를 달래고 재운 뒤 방에서 나왔지만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조카가 뭐라고 하고 잠들었는지 알아? 엄마가 자기 싫어한대. 그래서 안 오는 거 알고 있대. 그게 입에서 나올 소리야? 엄마가 어떻게든 걔한테 연락해 그리고 당장 돌아오라고 해. 안 그러면 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하든 뭘 하든 할 테니까 당장 오라고 하라고.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희를 찾아오셨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들려주셨는데 그 소식은 저희 부부에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내 동생 죽었단다. 이제 속 시원하니 해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좀 살아보겠다고 여행 좀 다닌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니고 왔어. 너희들이 그렇게 보채니까 얼마나 사는 게 슬펐겠어? 어머, 그 대체 무슨 소리야? 걔가 죽긴 왜 죽어? 술 마시고 그대로 바다에 들어갔단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냐고? 자기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가족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안 돌아오면 경찰에 신고 나온다는데 걔가 안 그러고 배겨 다 너희 때문이야. 다 너희 때문이라고. 너희 때문에 우리 예쁜 딸이 엄마 제 나이답게 잠깐 놀게 기다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니? 그걸 못 참아서 애를 그렇게 만들어. 아니,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길래 바다에 갔을까? 너희는 장례식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너희 같은 애들 필요 없어. 나 혼자 장례 지내고 다 할 테니까. 내 딸 살려서. 오는 거 아니면 웃지도 마. 시어머니는 많이 흥분하셨는지 울면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러다가 지치셨는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집을 떠나셨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우이의 죽음 소식에 적잖이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남편이나 저희 책임은 아니었겠지만 신우이가 얼마나 자기의 삶에 대해 힘들어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미안한 마음에 장례 비용이라도 책임져주고 그래도 마지막 가는 신우이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으나 시어머니는 말씀하셨던 그대로 장례식을 어디서 하는지도 말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에게 수소문을 해봤자지만 친척들은 아예 신우이의 소식 자체도 몰랐던 사람 천지더군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혼자서 장례식을 치르실 생각이었어요. 결국 3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아서 신유의 마지막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착잡한 마음으로 시어머니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쯤 되어서요.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찾아오셨더군요. 그리고 그날 너무 감정적으로 근 것 같다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아가씨가 그렇게 됐는데 마음 아파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이해해요. 오히려 죄송하죠. 아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사실 화가 났던 것도 내 남편 때문이지. 네 잘못은 없다. 겨우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있을 동생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서라도 찾겠다니? 그게 오빠가 대사할 소리냐? 남편도 그때 우리 조카가 한 소리 예 그래요? 아래는 내용의 구두점을 추가한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 아파서 그랬을 거예요. 정말로 아가씨가 미워서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됐다. 어쨌든 그놈은 당분간 꼴 보기도 싫어. 너한테는 그래도 괜히 화를 낸 것 같아서 사과를 하려고 온 거야? 괜찮습니다. 어머님, 사과는 제가 해야죠. 어머니한테도, 신유이한테도. 지금이라도 신우이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싶어요. 제가 좀 더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남편도 설득하고 그랬어요. 했다고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고통을 나누려고 했어. 했다고. 어머니, 혹시 신우이가 어디 있는지 인사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아, 인사, 그게. 아이 그냥 자유롭게 살라고 부산 바다에 뿌렸어. 그러니까 인사를 하러 갈 필요도 없다. 부산 바다. 그럼 거기에라도 가서 인사하면 되겠네요? 아, 아니, 그게 제주도였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너무 황당해서 지금 정신이 없어. 귀엽게 잘 안 나는구나. 아무튼 인사는 됐다. 그런 걸 뭐 알아? 그냥 너는 너대로 잘 살게. 나으려무나. 그리고 우리 손자 좀 부탁할게. 너밖에 없지 않겠니? 아이 손자라도 잘 살아요. 우리 딸 마음이 풀릴 것 같아서 그래? 시어머니는 저에게 매달리듯 하면서 계속 조카를 돌봐주기를 부탁하셨어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잘 좀 키워달라고. 그것만이 신우이의 한을 풀어주는 길이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시어머니에게서 그것도 신우이의 한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고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돌아가셨어요. 사실 조카를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고민하고 있긴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린 건 시어머니의 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며칠 전 조카가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는 말을 했던 게 떠올랐는데 마치 같이 살아주면 안 되냐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모습을 떠올리니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조카를 맡아서 자식처럼 정성을 다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면 혹시나 엄마를 찾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그런 걱정은 기우였더군요. 조카는 오히려 전보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아마 엄마에게 미쳐받지 못한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는 조카에게 이곳이 세상에서 처음 느낀 안전한 울타리였던 걸지도 모르죠. 저도 뜻하지 않게 생긴 이제는 제 아들이나 다름없는 조카를 키우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어요. 조카가 밝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행복하기도 했어요. 이름보다는 아들이라고 부르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한 해 둘 해 지나갈수록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기회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셨어요. 깜빡하실 때가 있기도 하셨고 제사상에도 집반찬 몇 개, 과일만 놓는 지경이셨죠. 오히려 제가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자고 시어머니를 설득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딸 키신 취급하기 싫어서 그래 라고 하셨는데 뭐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이해가 가긴 하더군요. 워낙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딸이었으니 아직 미련이 많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뒤 저는 시어머니가 그 귀신과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친정에 일이 생겨서 조카를 맡길 곳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이면 시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라 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3시간만 부탁할 생각으로 전화도 안 드리고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집안 환기를 시키시는 건지 문이 열려있길래 조용히 들어갔는데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딸 거기서 준비는 잘 되고 있지라는 소리에 너무 시겁해서 순간 기절할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정신이 나가셔서 헛것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어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말은 잘 알아보고 있냐? 야, 사람 불러서 하객도 좀 채워 부를 사람 너무 없어도 의심받는다. 귀한 외동딸 실선하게 연습해야지네. 아들 아내 세연이가 오기야금이야 키우고 있다. 아주 그냥 해야 나는 기가 막히게 잘 키워 눈치도 전혀 못 채고 제 새끼처럼 키우니까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 그런 둔탱이가 있나. 아니, 제사, 음식도 신경 써서 자리 잡아니면 뭐냐. 아이고, 그 말을 듣자 한순간에 모든 사실이 파악되더군요. 갑자기 시누이의 죽음을 우리 탓을 하며 덮어씌우던 그날. 시누이를 어디서 보냈는지에 대해서도 횡설수설하던 그 말, 시누이의 장례 소식을 친척들 중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것까지. 모든 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사실은 시누이는 죽지 않았던 거죠. 저는 너무 화가 나 신발도 안 벗고 거실로 저벅저벅 들어갔어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귀신하고 깔깔대느라 제가 온 줄도 모르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손에 있던 전화기를 내 동생이 치며 시어머니 멱살을 잡았습니다. 예의고 뭐고 그런 건 생각나지도 않더군요. 몇 년을 나와 남편을 기만한 것뿐만 아니라 아무 죄 없이 크는 어린 조카에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에게 사실대로 고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도 당장 불러오라고 했죠. 그리고 결국 그날 밤 남편과 저는 4년 가까이 우리를 감쪽같이 속인 둘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되었어요. 시누이는 그렇게 저의 곁을 떠나 지방에서 살면서 자신의 과거를 속이고 살다가 좋은 집에 시집갈 생각을 했었다더군요. 하지만 그러기엔 애가 걸리니 그걸 제가 키우도록 하기 위해 머리를 쓴 거였고요. 그렇게 애 문제가 해결이 되자 원하는 대로 결국엔 지방 유지의 아들과 눈이 맞았고 결혼할 준비도 거의 끝났답니다. 시어머니 역시 시누이의 계획에 동참해 저희를 속였던 거고요. 시누이는 참 반성도 하지 않더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나도 제대로 된 삶 살고 싶다고요. 내가 이 나이에 남자도 없이 애 하나만 딸랑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요. 나도 남편에게 사랑받으면서 살 자격이 있잖아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내 삶도 좀 존중해 달라고요. 악의 바지도 소리를 치는데 참, 남편과 저는 혀를 내두르고 있어요.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말하며 불쌍한 척을 하는 시누이에 제대로 즐겨버린 거죠. 물론 시누이의 삶에 안타까운 면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건 시누이가 저지른 짓이고 시누이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씩씩하고 해맑게 잘 크고 있는 우리 조카를 인생의 짐 취급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조카가 상처받았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저는 제가 아니라 조카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바로잡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에게는 큰 벌을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남편과 저는 시니와 시어머니를 끌고 시누이와 결혼한다는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될 사람부터 시댁 식구까지 다 불러놓고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함께 벌인 짓을 고발하며 처벌은 그분들에게 맡기겠다고 했죠. 아무래도 지방 유지인 집이라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든 숨기고 그냥 시작을 할까 고민도 하시더군요. 최면에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결국 그 집안에선 변호사까지 선임해 시누이를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급해준 시누이는 저희에게 다시 찾아와 합의금 좀 빌려달라며 애원을 하더군요. 새언니는 나 이해해야죠. 같은 여자잖아요. 네, 그냥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한 것뿐이라고요. 제발 저 좀 도와줘요. 네, 오빠는 분명 제 말 안 들을 테지만 세훈이 말이라며 들어줄 거라고요. 아, 제발 부탁 좀 할게요. 오늘 아가씨, 웃기지 마요. 지금 우리 조카, 아니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당신 역사를 자꾸 뒤흔들고 싶은 사람이 이 연애가 당신이 어떤 꼴을 당하든 내가 알게 뭔데? 아가씨 사정은 아가씨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진짜 자기 아들도 아니면서 뭐라고 진짜 엄마는 저잖아요. 정말 그 아이를 소중히 생각하신다면
그 아이의 진짜 엄마를 범죄자로 만들게 할 생각이에요? 나중에 그 아이가 이 사실을 알아도 정말 좋아할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날 도와야지. 안 그래요? 진짜 기가 막혀서 아가씨, 아니 이젠 아가씨라고 부르기도 쉽네. 지금 내가 아이를 그렇게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요? 싶은 거야, 진짜. 너 같은 사람, 끔찍하다. 너, 잘 들어.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버릇만 늘어선 나한테 아가씨라는 사람이 이미 죽었어. 그리고 내가 죽어있던 그 몇 년 동안 내 제삿밥까지 차린 게 나라고 난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꺼져.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안 그러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제가 신우이를 난생 처음 보는 눈빛으로 노려보면서 엄포를 놓으니 신우이는 그제야 겁이 났는지 조용히 물러나더군요. 하지만 역시나 그대로 물러나면 신우이가 아니죠. 다음에는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군요. 얘야, 그래도 내 남편의 동생이야.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 남편은 고집이 워낙 세서.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애 안 그래? 2번. 한 번만 용서해주고 도와주려무나. 그럼 얘도 정신 차리고 잘 살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어머님도 웃기는 소리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필요할 때는 가족이고 필요 없을 때는 남보다 더 못한대요 하셨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의논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아, 창피하진 않으시겠네. 창피함을 알고 도리를 아는 사람이었으면 이딴 쓰레기 같은 짓은 난 저질렀을 테니까. 저도 이제부터 당신네들 암처럼 생각하면서 모르는 사람 취급할 거니까 나가세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은 뒤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까지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죠. 참 허탈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시댁의 가족, 그들에게 가족이 된다는 건 이런 의미였구나. 그저 자기들한테 필요할 때만 도움이 되는 존재들, 그게 그들의 가족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무얼 위해 그들에게 인정받고 식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했는지 그때 제가 너무나 바보 같더군요. 따돌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 텐데 어차피 이렇게 끊어질 관계였는데 시댁과의 관계를 그렇게 완전히 끊어버리면서 시누이나 시어머니나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시누이 아들이 먼저 저희에게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어른들의 다툼에 희생이 되어야 하는지 그 애처로운 눈빛을 보고 저희가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겠나요? 당연히 같이 살기로 하였어요. 어차피 시누이는 옥에 가야 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시어머니 또한 제대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시어머니는 글쎄요. 시누이 면회 다니면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계시겠네요. 이젠 정말 제 알바 아니죠. 저희 부부는 관계를 끈 뒤 오히려 한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조카, 아니, 우리 첫째가 참 복덩이에요. 첫째 덕분에 집에 웃음이 끊길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거기다 내년에는 둘째가 태어날 예정이죠. 넷이서 한 식구를 이루며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날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무리하면 남들에게 인정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런 관계는 저처럼 이용만 당하게 될 뿐입니다. 그건 시댁뿐만이 아닌 다른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제 곁에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당신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거기서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